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조문객 하나 없는 장례식장 혼자 울고 있는 수진 앞에 두 그림자가 다가온다. 수진 고개를 들고 입을 벌린 채 멈춘다. 아빠, 그 여자랑 왜 손을 잡고 여길? 진숙이 말한다. 이젠 제가 곁에 있어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수진 벌떡 일어나며 지금 엄마 앞에서 그 입으로 그딴 말을 당장 나가요. 사연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 봄 햇살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은 정임은 올해 72입니다. 한때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였지만 지금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멍한 상태입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꽃나무를 보면서도 어제 본 건지 오늘 본 건지 헷갈려 합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었지? 정임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머릿속이 자꾸 하얗게 변해갑니다. 분명 알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가 왔다 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남편 만호의 얼굴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그 사람, 자신의 전부였던 그 사람의 모습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만호는 75살입니다. 예전에는 매주 빠짐없이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임이 좋아하는 카네이션을 들고 오기도 하고 함께 산책을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2주일에 한 번이 되고 이제는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지도 않고 정임의 손을 잡아주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만호는 정임 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자꾸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바쁩니다. 예전에는 정임과 눈을 마주치며 다정하게 대화했는데 지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듯 보입니다. 여보, 집에 있던 국화꽃은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심었던 그 노란 국화 말이에요. 정임이 물어봅니다. 정임은 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 앞 작은 화단에 국화며 장미며 온갖 꽃들을 심어 가꾸곤 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대답이 성의 없습니다. 응, 잘 자라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정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이 시작된 후로 만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남편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속마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지우려고 애쓰고 있네요. 가슴 한편이 아프지만 정임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였던 자존심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 수지는 43입니다. 홀로 간병과 육아, 직장일까지 병행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 민수 하나를 키우면서 어머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주 조퇴하고 결근하는 수진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시간을 내어 요양원에 찾아옵니다.
수진에게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셨고요? 수진이 다정하게 물어봅니다. 정임은 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아직은 딸의 얼굴만큼은 확실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진이 왔구나. 힘들었지? 민수는 잘 지내고 숙제는 다 했을까? 정임이 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손자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 출신답게 손자의 공부 걱정을 가장 먼저 합니다. 한때 이 가족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만호와 정임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딸 수진을 중심으로 화목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만호가 대문 앞에서 마중 나가곤 했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남산이나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는 새 가족이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병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아내의 병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겠거니 했는데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함께 만든 추억들, 함께 꿈꿨던 노후 계획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를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양원 방문을 피하게 되었고 집에서도 정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수진이 어머니 안부를 물어봐도 잘 지내겠지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정임의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챙겼는데 이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수진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외면한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엄마는 아빠만 기다리고 계세요. 아빠 이름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요라고 말해봐도 만호는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그게 더 괴로워라고 대답합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때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절대 잊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에 대한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의 설렘, 결혼식 때의 행복, 수진이를 낳던 날의 기쁨까지 모든 순간들이 소중합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당신이 도서관에서 떨어뜨린 문학 전집을 제가 주워드렸을 때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정임이 물어봅니다.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억나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꾸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요양원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시간입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해주고 베개를 보송보송하게 털어줍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민수도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정임은 고맙다며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을 나서는 수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각각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임은 남편의 변한 모습이 신경 쓰이고 수지는 아버지의 냉담함이 걱정되고 만호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만호는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며 작은 미소까지 짓습니다. 수진이 뒤돌아보자 재빨리 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빠, 뭐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만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고 시선도 딸을 피합니다.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수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만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후에도 만호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수진은 그런 아버지가 낯설기만 합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어느 오후가 지나가고 이들의 삶에는 곧 큰 변화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머지않아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파괴적일 것입니다. 특히 만호의 휴대폰 속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때 이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겨질 것입니다. 며칠 후 수진이 요양원에 들렀을 때 복도에서부터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간병사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이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왠지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곁에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화사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저는 정임 어머님의 딸 수진이라고 하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수진 씨시군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진숙이라고 해요. 김진숙. 이곳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진숙은 50세십니다.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한 지는 이제 막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른 간병사들과는 달리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유독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입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예쁘신데 어떻게 치매가? 진숙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진숙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책도 읽어주시고 말벗도 되어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정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진이 물어보자 정임은 진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숙 씨가 오늘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지는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 여자가 엄마 손을 잡고 있어? 간병인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일반적인 간병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였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숙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하고는 정말 잘 맞아요. 첫날부터 편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진숙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수진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숙 씨, 안녕하세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진숙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만호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진숙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정말 좋아하셨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내 웃으셨거든요. 진숙이 만호에게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진숙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진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진숙 씨를 언제부터 아셨어요? 수진이 물어보자 만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요양원에서 소개받았지. 정희미를 잘 돌봐주신다고 해서. 만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솔직했던 아버지답지 않게 시선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복도에서 아버지와 진숙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요즘 진숙 씨가 엄마 옆을 잘 지켜주고 있어. 덕분에 마음이 놓여. 만호가 진숙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히 간병인과 보호자의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했습니다. 특히 진숙이 만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수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숙은 만호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숙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방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재빨리 대화를 멈췄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 정말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효녀를 두시고. 진숙이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빈정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진숙은 정임에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내일 또 뵐게요. 오늘 이야기 나머지도 들려드릴게요. 정임은 진숙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수진과 만호가 요양원을 나서는 길, 수진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진숙 씨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만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요. 뭔가 다른 간병인들과는 느낌이 달라서요. 만호는 수진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숙 씨가 엄마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다행이야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숙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 아버지와 진숙이 보이는 친밀한 관계, 그리고 최근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어. 수지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 이 이상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웠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진숙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숙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아버지와 진숙이 나누던 친밀한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진숙이 나타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중 몇 시간은 정신이 또렷했는데 이제는 흐린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은 어디 갔지? 정임이 불안해하며 물어볼 때면
진숙이 다정하게 대답해 줍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숙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정임이 다른 사람들은 점점 못 알아보게 되어도 진숙만큼은 항상 알아본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병사들도 신기했습니다. 진숙 씨는 정말 특별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간병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요양원에 갔을 때 정임이 수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정임이 수진을 낯선 사람을 보듯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엄마 딸이에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정임은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딸이라고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정임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숙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수진 씨예요. 어머님 딸이시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진숙이 정임에게 설명해 주자 정임은 아, 그랬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을 낯설어 했습니다. 수진은 자신보다 진숙을 더 잘 알아보는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진숙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정임이 정신이 또렷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임은 수진을 알아보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구나.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정임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져서. 그때 정임은 갑자기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정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물어보자 정임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서랍 맨 아래 있는 편지를 찾아야 해.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야. 정임이 말했습니다. 편지요? 무슨 편지요? 수진이 궁금해하자 정임은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봐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수진의 귀에 대고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널 몰라보아도 미워하지 말아다오.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정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임이 잠시 망설이더니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에게 큰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그는 한때 내 전부였단다.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정임의 말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왜 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정임은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정임은 종이 한 장을 수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이건 지금 읽어도 돼. 엄마 마음이 담겨 있어. 수진은 편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정신이 또렷하구나. 엄마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단다. 혼자서도 아들을 잘 키우고 엄마까지 돌봐주고 있잖니. 그런데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그때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너 자신을 탓하지도 마. 모든 건 어른들의 잘못이니까. 엄마는 끝까지 너를 믿고 있어. 편지를 읽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널 몰라보게 되더라도 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집에 있는 엄마 물건들을 잘 정리해둬. 특히 안방 서랍은 꼭 확인해봐.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은 딸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편지를? 수진이 물어보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진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진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재빨리 수진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편지를 빨리 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진숙은 수진을 보며 오늘 어머님이 많이 좋아 보이시죠? 수진 씨가 오셔서 그런가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진숙의 말이 어딘가 거짓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호는 요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왔는데 이번에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왜 연락이 안 될까? 수진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어르신이 좀 바쁘신가 봐요. 곧 오실 거예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진숙이 만호의 안부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만호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진숙 씨, 혹시 저희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시나요? 수진이 물어보자 진숙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가끔 어머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보호자분께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진숙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수진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그런 연락을 주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가 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빠는 너에게 큰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연락이 되지 않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든 수지는 그날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몰라본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직접 찾아가 봐도 아무도 없었고 이웃들도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절친한 친구 영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야겠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해줘. 수진이 물어보자 영희는 이건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카페로 나와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영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봐. 우리 동네 이웃이 결혼식장에서 찍어서 보내준 건데. 휴대폰 화면에는 청첩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청첩장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 한만호, 신부 김진숙. 수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같아서 혹시나 해서. 그런데 나이랑 주소도 다 맞더라.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우리 아빠가 결혼을 한다니 말도 안 돼. 수진이 부정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보여준 결혼식 사진들을 보니 정말 아버지 만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김진숙. 바로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던 그 진숙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진숙의 모습이 수진의 눈에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언제였는지 봐. 영희가 가리킨 날짜를 보니 바로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살아계신데 그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카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돌보던 간병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말도 없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진숙이가 처음부터 노린 거였구나. 수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숙이 요양원에 나타난 것, 어머니에게 특별히 잘해준 것,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낸 것,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곧바로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수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수지는 곧바로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희미는 이제 날 못 알아보니까 괜찮아. 우리 걱정할 것 없어. 만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수진이가 눈치챌까봐. 진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 신혼여행은 언제 갈 거야? 만호가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요양원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나서요. 진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희미는? 계속 여기 있겠죠.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양심상 미안했는데 이제는 괜찮네. 어차피 날 못 알아보는데 뭐. 만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나빠요. 하지만 그런 게 좋아. 진숙이 만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치매를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희미 딸은 어떻게 할 거야? 진숙이 물어봤습니다. 수진이 나중에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어차피 엄마 간병은 계속해야 하니까. 만호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우리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방해 못하게 해야지. 법적으로는 내가 남편이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뒤를 따라 방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임은 창가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 안녕하세요. 진숙이 정임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임은 진숙을 보며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 진숙이에요. 매일 오는 간병사요. 진숙이 설명하자 정임은 아, 그러셨나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정임 옆에 앉으며 여보, 나야라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만호를 빤히 바라보더니 누구시죠? 저 아는 분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만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요즘 기억이 많이 안 좋으세요. 진숙이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이 정임 앞에서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이 만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만호는 진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새집 보러 가자. 만호가 진숙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넓은 곳으로 골라요. 진숙이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신혼집인데. 두 사람은 정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신혼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러세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임 씨, 우리가 결혼했어요. 이제 저희가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진숙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정임은 결혼이요? 누구랑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랑 만호 씨랑요. 진숙이 만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임은 만호를 보더니 이분 누구세요?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만호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임은 아,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을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고 결혼까지 한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노린 진숙.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이제 우리 방해가 안 되겠네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진숙이 만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만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말입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진숙이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알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 나한테 맡겨. 어차피 정임이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와 진숙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를 이용해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진숙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고 어머니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몸이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곁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아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민수가 어제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엄마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정임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대부분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간 후 정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요양원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수진은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수진이 여기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임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느꼈습니다. 정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힘 빼지 마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계속 말하려고 했습니다. 편지. 정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가 예전에 말했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네, 엄마.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을 미워하지 마. 정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네, 엄마. 미워하지 않을게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정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당시 방 안에는 수진 혼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호도 진숙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 어떻게 살아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유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만호가 받았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귀찮다는 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셨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다. 내가 처리할게. 만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아빠, 지금 오실 거죠? 수진이 물어봤지만 만호는 아침에 갈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은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야 했습니다. 장례 준비는 수진이 혼자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고 친척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고 부고를 돌리고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장례식 첫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정임의 제자들, 이웃들, 친구들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사람들은 정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인 만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수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라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만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숙이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진숙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이 아니라 파티에 온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진숙이 만호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부부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남편이 벌써 재혼했나?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게 제정신이에요? 엄마가 누군데? 수진이 진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빈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진과 진숙을 바라봤습니다. 진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감정적이신가 보네요.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시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마치 자신이 유가족인 것처럼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수지는 참지 못하고 진숙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삼촌이 수진을 막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여기가 어디야? 엄마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만호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숙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신부와 함께 나타난 것도 모자라서 딸이 모욕당하는 것까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수진이 아버지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만호는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수진아, 너도 어른이니까 이해해라. 진숙은 만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들어가서 조문만 하고 나가요. 분위기가 안 좋네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임의 영정 앞에 서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은 형식적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숙은 절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장례 잘 치러라. 우리는 먼저 가볼게. 만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발인까지 계셔야죠. 엄마 마지막 길인데. 수진이 애원했지만 만호는 바쁜 일이 있어서라고 대답하며 돌아섰습니다. 진숙은 수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도 편히 쉬시게 놔드리고요. 그리고는 만호와 함께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조차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와 행복해하고 있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발인 날에도 만호와 진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혼자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 수지는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엄마, 꼭 복수해 드릴게요. 엄마를 이렇게 모욕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게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수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친정집에 갔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어머니의 흔적들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옷장 속의 옷들, 모든 것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서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수진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편지와 함께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부터 읽기 시작한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쓰여진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엄마가 아빠의 바람을 안 지 벌써 6개월이 되었구나. 진숙이라는 여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엄마는 알고 있었어. 그 여자 눈빛이 뭔가 다르더라.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아빠가 언젠가는 엄마를 떠날 것이라는 걸 예상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단다. 아빠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 그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엄마란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5년 전 아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빌라를 샀어. 하지만 등기는 엄마 이름으로 해뒀지. 아빠는 그때 술에 취해서 잘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지난달 엄마가 정신이 또렷할 때 변호사를 불러서 그 빌라를 내 이름으로 넘겨뒀어. 아빠도 진숙이도 모르게 말이야. 이제 그 빌라의 진짜 주인은 너란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실제로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빌라의 소유자가 한정임에서 김수진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변경 날짜는 정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정신력을 발휘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에게 미안해.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너에게 짐이 되었지.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너를 지키고 싶었어. 아빠와 그 여자가 너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었거든. 아빠는 엄마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미리 다 준비해뒀어. 이제 아빠와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내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줘. 그들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안 가는구나.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 감동적이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진숙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딸을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변호사가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빌라 소유권 이전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서명하시고 의사 능력도 확인받으셨어요. 이제 수진 씨가 그 빌라의 완전한 소유자입니다. 변호사의 확인을 받은 수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수진은 변호사와 함께 퇴거 통보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1개월 내에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서류를 들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한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자 용기가 났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진숙이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여기 왜 오셨어요? 진숙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숙은 내심 불편해했지만 들어오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만호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부부답게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새로 산 가전제품들과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만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수진이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만호와 진숙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표정이었지만 소유자 이름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야?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 집의 진짜 소유자가 누군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넘겨주셨거든요. 수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숙이 발끈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넘길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처리된 일이에요. 변호사도 확인했고 어머니 의사 능력도 검증받으셨어요.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이리저리 뒤져가며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수진이 퇴거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1개월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진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살던 집이 어떻게. 그 여자 딸 명의야. 이건 분명 조작된 거야. 조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아마도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만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임이 나보다 훨씬 강했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지킬 줄 아셨어요. 그리고 저도 지킬 줄 알아요. 수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1개월 넉넉하게 드린 거예요. 그 안에 이사 준비하세요. 진숙은 분노에 떨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넌 결국 내 엄마 닮았네. 참 불쌍해. 어머니처럼 살게요. 바르게, 품위 있게. 당신처럼 되진 않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퇴거 통보서를 건넨 후 빌라 안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숙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며 뭔가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완벽한 소유권 이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이런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진숙이 다시 한번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환자셨어요. 법적 능력이 인정되는 상태였고 변호사와 의사가 모두 확인했어요. 만호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임이 돌아가시기 1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정임이가 외출했을 때 만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고 나간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일을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해요? 대출금도 있는데. 진숙이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빠와 상의하세요. 저는 법적 소유자로서 퇴거를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숙은 만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이야. 정임이가 나보다 한 수 위였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갈 곳도 없는데. 진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하면 동정심은 전혀 생기지 않네요. 수진은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1개월이라고 했지만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집에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다른 계획이요? 만호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을 심으려고요. 화단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추모할 생각이에요. 수진의 말에 만호의 얼굴이 씁쓸해졌습니다. 정임이 생전에 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우리가 나간다고 해도 내가 이 집에서 혼자 살기는 힘들 텐데.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살 거예요. 어머니가 지켜주실 거거든요. 진숙이 갑자기 수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혼자 두고 장례식에서는 새 부인이랑 나타나서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들과 무슨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수했어요.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진숙이 변명했지만 수진은 믿지 않았습니다. 슬퍼서요? 진주 귀걸이 하고 오신 분이 슬퍼서라고 하시네요. 만호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빠, 이제 늦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말씀 하셨어야죠. 수진이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정한 아이였나? 만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정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진숙이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도 갈 곳이 없어요. 제발 한 달 더 시간을 주세요. 한 달도 충분히 많이 드린 거예요. 어머니는 하루도 못 기다리셨는데 당신들한테 한 달이면 충분하죠. 수지는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기간 내에 나가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수진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만호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어머니가 원하신 일이에요. 수진이 문고리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진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 여자였잖아요. 진숙의 말에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돌아서서 진숙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했으면 왜 남편한테 바람맞고 살았어요? 수진은 진숙에게 다가가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품이라는 걸 아는 분이었거든요. 당신처럼 남의 남편 빼앗아서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뭐라고? 빼앗았다고? 진숙이 흥분했습니다. 네, 빼앗았어요. 치매 걸린 환자를 이용해서 남편을 유혹한 거죠. 정말 치사한 방법이었어요. 수진의 말에 진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하지만 수진은 아버지를 밀쳐내고 진숙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뭘 노리는지, 아빠가 얼마나 한심한지 다 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당신들처럼 추하게 굴지 않으셨다고요. 수진의 말에 진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진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만호와 진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나가야 해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 정희미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신혼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진숙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미,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 그 순간 만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대해주지 못한 것, 마지막까지 상처를 준 것, 그리고 딸까지 잃게 된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약속한 대로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만호와 진숙은 아무 말 없이 떠났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떠났는지 몇 가지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까지 모든 곳이 어머니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살았던 시간들, 자신이 어렸을 때 놀러왔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서 수지는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모든 걸 잃었다. 진숙이는 아빠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떠났어. 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수지는 쪽지를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거실 창가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준비해 주신 것 덕분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수진이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들 민수와 함께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이 집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민수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려고 준비해 두신 거야.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나도 할머니처럼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민수의 말에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강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자.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했던 간병사 언니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수진 씨, 혹시 아버님과 진숙 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진숙 씨가 아버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더라고요. 아버님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바로 짐 싸서 사라져 버렸대요. 지금 아버님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수지는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진숙 같은 사람이 돈 없는 늙은 남자와 계속 살 리가 없었으니까요. 더 자세한 얘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숙이 만호에게서 빼낼 수 있는 것은 다 빼내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결혼반지, 통장, 심지어 만호의 오래된 시계까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진숙 씨가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늙고 돈 없는 남자와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다고요. 정말 차가운 여자더라고요. 간병사 언니의 말에 수지는 진숙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지내신다더라고요. 고시원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쫓겨날 뻔했다가 동네 할아버지들이 도와주고 있대요. 하루 종일 어머님 생각만 하신다고 하던데요.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소중함을 몰랐으면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한 달 후 수지는 우연히 아버지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만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옷도 초라하고 등도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아. 만호가 딸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정다운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숙이는?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떠났어. 아빠한테서 빼낼 게 없다는 걸 알고는 바로 사라졌지. 정말 바보 같았어.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유리구슬을 주었으니까. 만호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다이아몬드셨죠. 그런데 아빠는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으셨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만호가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하지만 아빠도 어머니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수진의 말에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아빠는 남은 인생 동안 내 어머니한테 속죄하며 살겠어. 만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아빠. 수진이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마당에 핀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심어달라고 했던 그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꽃잎들이 어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봤어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시던데요. 진숙이는 예상했던 대로 아빠를 버리고 갔어요. 돈 없는 늙은 남자는 필요 없다면서요. 수진이 꽃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대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엄마는 끝까지 품위를 지키셨는데 아빠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진아, 복수는 하되 미워하지는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숙은 만호에게서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자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임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 자신이 어머니처럼 강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당당하게 살겠어요. 품위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살아갈게요.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국화꽃 한 송이가 수진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그 꽃잎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증표처럼 말입니다.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생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